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말이 오가는 부부 사이에도 감정이 없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통보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몸은 멀었고 하루를 나눠도 서로에겐 아무 관심도 없었거든요. 남편과의 마지막 스킨십이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대화는 줄었고 침묵은 점점 더 익숙해졌답니다. 차라리 서로를 모른 척하는 게 더 평화롭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아침엔 늘 혼자 일어나 밥을 차렸고 남편의 퇴근 시간은 예고도 없이 들쑥날쑥했지요. 먹었어? 어디야? 같은 짧은 안부조차도 이제는 귀찮은 일처럼 느껴졌답니다. 남편은 늘 바쁘다 했지만 그 바쁨이 어떤 건지 나는 알 수 없었어요. 집에 있어도 그는 늘 핸드폰 속 세상에 빠져 있었고 내가 불러도 느릿하게 고개를 드는 게 전부였답니다. 외로움은 서서히 내 안을 파고들었어요. 불만은 쌓였지만 표현되지 않았고 그렇게 고유한 분노가 나를 지배했거든요.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와인을 마시다 문득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래전 연락을 끊었던 누군가가 떠올랐거든요. 그 사람은 예전에 나를 웃게 해주던 유일한 친구이자 짧은 감정을 나눴던 존재였어요. 잘 지내요? 손가락이 쓴 건 단 3글자였지만 그 안에 많은 망설임이 담겨 있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른 뒤엔 손이 조금 떨리더라고요. 죄책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설마 답장이 오겠어 싶었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휴대폰을 내려놨는데 10분도 지나지 않아 화면이 켜졌어요. 기다렸어요. 답장은 단호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내 심장이 요동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 짧은 문장이 나를 집 밖으로 끌어내는 느낌이었거든요. 무언가가 시작되려는 예감이 들었고 나는 그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설렜어요. 더는 남편에게서 받을 수 없는 온기를 타인의 문장에서 느끼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사람의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외로움 때문이라고, 단지 대화가 그리워서라고 스스로를 속이려 했어요. 하지만 내 손끝은 점점 더 그 사람에게로 기울었고 머릿속에선 남편의 빈자리를 치우고 글을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사랑은 아니란 걸요. 하지만 누군가의 진심을 받는다는 착각만으로도 나는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내가 잊고 살았던 말들을 태연하게 건넸습니다. 피곤하지 않아. 오늘은 좀 웃네요. 같은 말들이 처음엔 낯설게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 나는 그 다정함에 자꾸 기대게 되더라고요. 눈을 마주칠 때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별 의미 없는 대화 속에서도 자꾸만 목이 타들었고 그가 날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로 나라는 사람이 다시 존재하는 것 같았답니다. 이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괜히 가슴이 먼저 뛰었고 메시지 알림만 봐도 손끝이 간질간질했지요. 처음에는 그냥 얘기만 하자는 말로 자신을 안심시켰지만 이 감정이 그렇게 쉽게 멈출 수 없다는 걸 금방 알아버렸거든요.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며칠을 고민했지만 결국 가장 조용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시 넘기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앞에 앉아 있었고 웃으며 물었어요. 이런 자리 불편해요. 나는 웃었지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숨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말보다 떨림이 먼저 튀어나왔거든요. 조심스럽게 건네는 말투, 어딘지 느려진 말의 속도, 그리고 자꾸 멈칫거리며 흐르던 시선. 그 모든 게 나를 흔들었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과 조금만 더 머물고 싶다는 욕망이 동시에 피어났어요. 괜찮아요. 그냥 얘기만 해요. 부담 주려는 건 아니에요. 그는 그런 말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했어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였지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준 게 몇 년 전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내 손을 조심스레 덮었어요. 움찔했지만 금방 그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기가 손바닥 사이로 스며들었고 나는 그저 조용히 손을 내려다봤어요.
내 결혼 반지가 낯설게 느껴졌고 그 아래 감춰진 손등의 핏줄만이 이상하게 선명했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눈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면서도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안 되는 거 아는데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린 듯 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남편의 무관심을 견딜 자신이 없어졌고 그의 다정함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도 알아버렸습니다. 그는 나를 구해주지 않았지만 내가 그 안으로 뛰어들 이유가 되어 주었지요. 그의 다정은 독 같았고 나는 기꺼이 그 잔을 스스로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답니다.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퇴근 후 바로 집으로 가야 했지만 나는 핸드백 속에 작은 파우치를 챙기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에게는 본사회의가 늦게 잡혔어라고 단 한 문장만 남겼고 그 뒤에 따라붙은 질문은 일부러 읽지 않았어요. 뭔가를 속인다는 감정보단 이미 들키든 말든 상관없다는 마음이 더 강했거든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나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호텔은 조용했고 객실 앞 복도엔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문을 열고 내 얼굴을 본 순간 아무 말 없이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늦었어요. 그 말이 전부였고 그 한마디에 나는 온몸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서로를 껴안았고 짧은 입맞춤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나는 그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답니다.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는 그의 손끝이 셔츠를 따라 내려올 때 내 어깨가 벌써 달아올랐던 걸 보면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가 속삭이듯 물었고 나는 말 대신 그의 손을 내 목선 위로 유도했어요. 손끝이 쇄골을 스치며 내려가자 등줄기를 타고 떨림이 퍼졌습니다. 셔츠는 이미 어깨를 벗어났고 속옷 위로 떨어지는 그의 숨소리가 아찔했어요.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그가 말했을 때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입술을 붙잡았습니다. 그 입술은 내 턱선을 훑으며 이내 귀끝까지 닿았고 나는 더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잊고 있었지요. 소파 위로 밀어 눕혀졌을 땐 숨이 조금 가빴어요. 다리를 벌리고 눕는 자세가 너무 적나라하게 느껴졌지만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고 그러니까 조금은 용서받는 기분이었어요. 허벅지 안쪽에 스치던 그의 손바닥은 내 몸이 아직 누군가를 원한다는 사실을 끄집어냈고 나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셔츠 자락 아래 그의 손이 닿을 때마다 나는 더 깊이 빠졌어요. 이건 잘못이죠. 내가 속삭이자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내 손목을 잡아 자기 가슴팍으로 이끌더니 심장 소리를 들려주듯 품 안에 꼭 안았어요. 그의 체온이 그날 밤 내 모든 죄책감을 지워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는 내 등허리를 쓸어내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어요. 나의 등줄기부터 골반까지 그의 입술이 지나간 자리에선 전기가 튀었고 나는 스스로 이 죄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손가락 사이로 그의 머리카락을 느끼며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조금만 더 여기 괜찮아.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내 말의 끝을 끊지 않았고 속옷끈을 살며시 넘기며 나를 더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복부 옆 라인을 따라 내 손이 미끄러졌고 우리는 서로의 입술을 훔치듯 반복했어요. 그날 밤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고 그도 나를 친구의 부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건 기억이 될 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며 나를 꼭 안았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침대도 아닌 이 소파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쥐고 흔들며 죄를 짓고 있었고 나중엔 아무 말 없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그가 일어나 샤워를 할 때 나는 조용히 거울 앞에 앉아 어제의 입술 자국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한순간도 돌아가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 온기를 기억하는 내 자신이 무서웠어요. 나는 끝까지 그날 밤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방 안에 놓인 호텔 영수증 한 장, 지워지지 않은 예약 확인 메일 하나. 거기에 내가 의심받을 거라는 예감은 전혀 없었어요. 늘 쓰던 이메일로 호텔을 예약했고 영수증은 가방 깊숙이 넣어뒀는데도 어딘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이 흘리고 싶어 했던 건지도 몰라요.
죄책감은 종종 들키고 싶은 본능과 맞닿아 있으니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고 평소보다 오히려 다정하게 느껴질 만큼 정적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더 무서웠지요. 어제 저녁엔 잘 잤어? 라고 묻는 그 한마디조차 내 목을 조이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이상 내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심한 듯 혹은 너무 많이 아는 사람처럼 날 바라봤습니다. 할 말 없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가 내게 한 말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시선은 테이블 끝을 향하고 있었죠. 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어요. 없어. 한참이 지나도 남편은 자리를 뜨지 않았고 나는 자꾸만 젖은 컵받침을 손끝으로 문질렀어요. 정적이 견딜 수 없이 길게 이어질수록 내가 먼저 무너져야 할 것 같았어요.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섭다. 그렇게 속으로만 되뇌었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을 천천히 돌아다녔어요. 그리고는 내 옆에 놓인 의자를 끌어앉으며 말했어요. 그 사람 너한테 뭐였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았지만 말로 설명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미 벌어진 일을 무마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나는 차라리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게 침묵은 방어이자 회피였고 동시에 가장 잔인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몇 번의 식사를 함께 했고 몇 번의 날을 같은 공간에서 보냈어요. 다만 우리의 대화는 더는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 그것이 아니었지요. 언젠가 들켜버릴 거짓말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밤 너무 많은 것을 무너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까지만이에요. 진짜로.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마음은 무너진 채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끌었고 우산도 없이 둘이 함께 발걸음을 옮긴 곳은 골목 안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프런트의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층계를 오르던 그의 손끝이 내 허리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설득할 틈도 없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등 뒤로 남긴 채 방 안 공기부터 먼저 들이마시고 있었지요. 셔츠를 벗겨낼 때 나는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더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꺼낼 수가 없었거든요. 대신 나는 손으로 그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툭 튀어나온 뼈마디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자꾸만 숨을 막히게 했거든요. 셔츠 단추가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나는 여전히 아내라는 사실이 목구멍을 긁었고 동시에 여자로서의 목마름이 몸 안 어딘가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이런 거 나쁘다는 거 알아요. 작게 말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목선을 따라 입술을 떨구었고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키스라기보다 내 안의 죄책감과 싸우는 듯한 호흡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내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께로 이끌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나도 같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손끝이 그의 가슴에서 복부 옆 라인으로 흘러내릴 때 그는 잠시 내 귀를 물었고 나는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허벅지와 허벅지가 맞닿았고 우리는 침대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낡은 소파 위에서 등줄기가 내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고 그는 내 허리를 감아 올렸어요. 순간순간 그의 숨소리가 내 목 위를 스치면서 나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두 손으로 내 손목을 눌렀고 나는 그 위에서 조용히 입술을 물었습니다. 그만할까요? 그가 물었을 땐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고 그는 다시 내 허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나중엔 내 다리 위로 그의 손이 닿았고 그 손길이 허벅지 안쪽을 헤집을 때 나는 짧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여관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세면대 아래에 놓인 수건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조용히 서로를 가졌습니다. 끝난 뒤 나는 그의 팔을 베고 누웠고 그는 내 머리카락을 천천히 빗어주었습니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나는 한참을 침묵했고 결국 작게 물었어요. 오늘이 진짜 마지막일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대답 없는 대답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고 오직 그 남자의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도장을 찍어두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흰 종이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나는 그걸 바라보며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손끝을 떨고 있었지요. 그 종이를 덮고 있는 건 단순한 잉크 자국이 아니었어요. 나에 대한 신뢰, 함께 쌓아온 시간, 그리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의 죽음이었거든요. 말없이 걸어나가던 그의 뒷모습은 슬픔보다도 덤덤했고 그래서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사랑도 존중도 없어. 그냥 끝내자.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요.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고 목소리에는 아무런 떨림도 없었어요. 사랑은 이렇게 끝나는 거였나 봅니다. 불같은 싸움도 없이 차가운 종이 한 장과 무표정한 얼굴로. 나는 붙잡지도 못했고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입안에서 떠돌던 단어들은 다 미끄러져 버렸고 결국 나는 그저 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지요. 미안해. 진심으로.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작게 내뱉은 말은 방 안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고 나를 향해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지난 시간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나를 지켜주던 울타리는 무너졌고 남겨진 건 이기적인 감정들과 망가진 마음뿐이었지요. 서류에 손을 뻗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게 끝일까? 한 번쯤 더 말해볼 수는 없는 걸까? 하지만 도장의 붉은색은 너무도 선명했고 거기엔 어떤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고 눈물은 흘러내리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울 수조차 없는 것 같았거든요. 이혼. 그렇게 단어로 떨어졌고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짐을 싸던 밤 그는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눈빛은 젖어 있었어요. 열쇠 돌리는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내게로 다가와 한 손으로 내 팔을 끌어당겼지요. 가슴께로 파고든 그의 이마가 숨결을 뒤흔들었고 나는 그 순간 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만하려고 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말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거칠어진 숨소리와 함께 내 입술을 삼키듯 덮쳤고 나는 그의 가슴팍을 두드리다 이내 손을 풀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차가웠고 벗겨진 그의 셔츠 아래 등줄기가 내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입술을 옮기며 내 쇄골을 쓸고 지나갈 때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어요. 아직 이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 손끝은 그의 엉덩이를 감쌌고 그 곡선 아래의 긴장감이 손바닥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내 머리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내 허리를 감싸며 눕혔지요. 격정적이라기보다 갈 곳 없는 감정이 터진 듯한 움직임이었어요. 그의 손이 내 옷자락을 넘기며 복부 옆 라인을 훑을 때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왜 왔어요? 왜 다시 돌아왔어요? 그는 대답 대신 내 입술을 덮었어요. 그 키스 안에 분노와 후회, 그리고 놓지 못한 사랑이 다 섞여 있었지요. 그가 허벅지를 밀어붙일 때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엔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했고 무릎 뒤쪽을 훑은 그의 손끝에서 나도 떨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손가락 사이에 나를 쥐어주듯 매달렸지요. 등허리가 시트에 닿을 때마다 온몸이 진동했어요. 그는 내 턱선을 따라 입술을 내렸고 가슴 위를 지나 다시 목선에 숨을 쉬듯 머물렀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몸은 서로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낼 거예요. 진짜로 이번엔.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땐 이미 그의 팔 안에 안겨 있었고 그는 부드럽게 나를 밀착시켰어요. 두 다리 사이를 헤집던 손이 잠시 머무르다 다시 깊어졌고 나는 짧게 신음을 삼켰습니다. 우리가 쌓았던 감정과 죄책감은 침대 위에서 얽히고 설켜 한순간에 온기로 터져 나왔습니다. 끝난 뒤 그는 내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말없이 내 손가락 사이를 매만지던 그 손길에 나는 다시 눈을 떴어요. 창밖에는 새벽이 오고 있었고 내 마음은 다시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밤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비 내린 뒤 처음으로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채 거울 앞에 선 나를 보며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로펌 건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보단 무감했습니다. 긴 대기 끝에 만난 여성 변호사는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지요. 유책 배우자더라도 재산 분할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요. 나는 숨을 들이마신 채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그의 명함, 그의 수입, 그리고 그 모든 걸 함께 일군 지난 10년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변호사는 내 표정을 살피며 한 번 더 설명했지요. 전업주부셨고 육아와 살림을 도맡으셨잖아요. 그 기여분은 무시되지 않아요.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 근처가 떨렸습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눈다는 말이 기쁘지 않았어요. 이혼이 승리라는 단어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었고요. 다만 조금은 덜 억울해도 된다는 생각, 그것뿐이었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각종 사건 기록들이 나와 같은 얼굴을 얼마나 많이 보았을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혹시 남편 측에서 먼저 조정 신청한 거예요? 그녀가 묻자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그냥 도장을 찍어뒀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나는 손끝으로 가방끈을 만지작거렸어요. 마치 뭔가 잡고 있어야 겨우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 복도에 늘어선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내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아래 내 감정도 질질 끌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법은 내 편이었다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공에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대출도 등기분본도 관리비 고지서도 늘 그의 이름이 맨 위에 찍혀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영희가 남편이면 그냥 깨끗이 포기하세요. 애초에 당신 이름 아니잖아요. 그렇게 쉽게 단정하곤 했어요. 하지만 세탁기가 고장났던 그날 기사 부른 건 나였고요. 도배 시트가 들떴을 땐 손에 풀 묻혀가며 벽지를 밀착시킨 것도 나였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며 울던 새벽 그 집의 거실 바닥을 베개 삼아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것도 장난감 밟고 울컥했던 순간조차 웃음으로 넘긴 것도 다 나였거든요. 그 집은 나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거실 장판에 스크래치 하나, 싱크대에 찌든 김치 국물 자국까지 모두 내 손을 지나며 생겨난 흔적이었어요. 나는 단지 그 공간을 살아낸 사람이 아니라 집이란 이름을 실제로 구성해온 주체였다는 걸 이혼 앞에 놓인 서류를 보며 실감했지요.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만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절반의 여자가 아니에요. 절반의 삶을 살지도 않았고요. 변호사는 내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야 해요. 재산 분할은 계산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그녀는 내게 권리의 언어를 알려주었고 나는 그제야 가치란 게 숫자뿐 아니라 기억과 노력의 축적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어요. 아파트 평면도 위에서 내 손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 공간은 분명 나도 함께 일군 결과였지요. 남편과 나란히 사인하던 날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내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집, 반은 당신 몫이야. 이제야 알겠더라고. 그 말이 진심인지 그저 면피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집이 날 지켜주진 않았지만 나는 집을 지키며 살아냈다는 사실 하나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집의 절반은 단지 평수의 반이 아니라 나란 사람의 존재를 인정받는 증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도착했지만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와 마주 앉은 테이블 위에는 물 한 잔도 없이 조정한 서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공무원은 표정 없이 말했지요. 양측 모두 조정 의지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 말이 3번쯤 반복된 뒤 결국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가져갈 자격은 없어. 그 말은 조정 자체를 막아서는 돌덩이였어요. 나는 손을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차오르면 괜히 언성이 높아질까봐, 억울함이 말끝을 떨게 할까봐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대답 대신 변호사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그녀는 내 옆에서 조용히 손등을 눌러주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위로였어요. 상대방이 유책이라는 이유로 모든 권리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 판결까지 가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녀의 말은 물러서지 않았고 법 조항을 근거 삼아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젖히며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자료까지 바란다는 거야.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던 시절, 그래도 가족이라 여겼던 시절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지금 내 앞에 그는 더 이상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함께 만든 가정을 나누는 거예요. 당신의 것도 있었지만 내 것도 있었던 거니까. 말끝이 떨리진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차분하게, 침착하게 말했어요. 조정위원은 조용히 회의록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더는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의 침묵이 흘렀고 조정위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 불성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향후 판결 일정은 별도 통보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는 길, 어깨에 살짝 내려앉은 햇살이 눈부셔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법정에서 나는 더 이상 아내도 여자도 아닌 당사자였고 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으려 안간힘 쓰는 존재였어요. 벽에 붙은 법률 안내문들이 하나같이 공정과 균형을 말하고 있었지만 내 속은 여전히 무겁고 어지러웠습니다. 조정은 불성립되었고 이제 나는 끝까지 가야 할 이유만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마냥 웅웅 울리는 환기음 외에는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변호사 옆에 앉아 판사석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고 남편은 반대편 책상 끝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가 앞에 놓인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2천만 원, 재산분할은 2억 원입니다.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고 턱이 굳어졌습니다. 법정 안이 갑자기 딱 긴장으로 얼어붙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그이는 웃음을 삼키듯 숨을 들이마시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도둑놈이지. 나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입을 다문 채 말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내 변호사는 준비해둔 서류를 슬며시 내밀었고 나는 펜을 들어 도장을 찍었습니다. 잉크가 번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눌러 찍고 나니 손끝에 묘한 떨림이 남았어요. 순간 남편이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걸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 물음은 나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자책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고 더 서글펐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눈앞에 선 사람에게 담담히 말했지요. 나한테 죄가 있다면 그건 사랑이 식은 관계를 너무 오래 끌고 간 죄예요. 하지만 우리 집을 만든 시간은 진시였고 내가 쏟은 노력도 거짓은 아니었어요. 그 말에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 대신 침묵이 공간을 가득 채웠고 판사는 그 공기를 조심스럽게 쪼개듯 단단하고 간결하게 말했어요. 양측 요청에 따라 본 재판은 이와 같이 판결합니다. 판결문이 떨어지는 소리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법은 균형을 추구했을 뿐이고 감정의 무게는 판결문 위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 나오며 나는 생각했어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나로서 인정받기 위해 지나온 모든 과정을 숫자로 봉인한 것 같다고요. 도장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도장을 찍기까지의 시간과 울분, 꾹꾹 눌러온 고통까지 포함된 가격이었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온도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의 숨이 응축된 법정은 늘 싸늘했지요. 목덜미까지 올라오는 재킷의 깃을 여미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옆엔 변호사가, 맞은편엔 남편이 각자의 침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잠시 후 판사가 들어오고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그의 첫마디는 교과서 같았습니다. 감정이 개입될 틈은 없었고 단어는 명확했고 문장은 날카로웠지요.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고 다시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마음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시종일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손등만이 간신히 시야에 잡혔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걸 보며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긴장을 떠올렸습니다. 재산 분할은 민법 제839조의 2항에 따라 이혼은 결국 법의 일이었고 마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함께 살아낸 시간이 얼마였는지, 몇 번을 용서했는지, 누가 먼저 등을 돌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와 그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든 판결은 숫자로만 남았지요. 종이 위의 수치들은 정확했고 감정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알았어요. 법정이란 곳에는 온기가 없다는 거요. 재산 분할 비율은 55로 판단됩니다. 그 말에 남편이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턱끝이 떨리는 걸 나는 알아챘습니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동시에 공허했어요. 마치 그 안에 모든 불만과 인정이 뒤섞인 듯 보였어요. 하지만 더는 언성이 오갈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은 끝나버린 서류에 묻혔고 우리는 이제 남남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내가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를 누군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순간이었을 뿐이었어요. 나는 그날 법정에서 절반이라는 이름표를 받았습니다. 내 몫이라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서요. 창밖에 소음이 달라졌습니다. 익숙했던 골목이 뒤로 밀리고 낯선 길들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트럭에 몸을 실은 채 나는 마치 누군가의 인생을 내다버리는 기분으로 이사를 하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놓인 상자마다 기억이 들어있었고 오래된 커튼에서부터 손때 묻은 식칼까지 무엇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특히 그 사람과 함께 고른 것들은 그날의 말투와 눈빛이 그대로 붙어 있어 더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골랐던 가죽 소파와 내가 고른 오크 원목 식탁이 나란히 트럭 안에 묶여 있는 걸 보았을 때 이상하게도 그 조합이 꼭 부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같은 공간에 놓인 각자의 결을 가진 가구. 이제는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이 서로를 견뎌낸 두 물건이 우리 부부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사 잘 되면 연락 줘. 그가 짧게 말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울 것 같아서요. 대신 트럭 문을 닫으며 혼잣말처럼 중얼였죠. 이 집은 우리가 만든 거였어. 너 혼자도 나 혼자도 아니었어. 새로 이사 갈 집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 꼭대기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 이삿짐 기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계단을 오르내렸고 나는 현관 앞에서 신발장을 닦으며 낡은 문틈을 몇 번이나 다시 살펴봤어요. 혼자 꾸릴 공간이 생겼다는 게 자유로우면서도 어딘가 자꾸 뒤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장 무거웠던 건 함께 만들었던 모든 공간의 잔상이 아직 내 손끝에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밥솥을 열면 그가 좋아하던 김치찜 냄새가 나는 것 같았고 식탁을 닦다 보면 아직도 그의 커피잔 자국이 보이는 것만 같았거든요. 밤이 되면 더 또렷해졌습니다. 새로운 집의 전등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예전 집에서 익숙하게 누르던 위치를 헛짚곤 했어요. 내가 떠나온 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내가 한때 가족이라고 불렀던 모든 것에 흔적이 쌓여있던 곳이었습니다. 괜찮을까? 진짜로 이게 맞는 걸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끝내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먹만 한 불빛이 새 집의 방 안에 퍼져 있을 때 나는 처음으로 혼자가 된다는 사실에 조금은 덜 겁이 났습니다. 혼자라는 건 빈집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시작일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 집에서 나왔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 무게로 남아 있을 겁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의자 하나, 벽에 걸린 시계 소리, 종일 울리지 않던 휴대폰이 전부였어요. 전날 밤 옮겨놓은 옷가지를 다시 꺼내 정리하다 말고 나는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습니다. 피곤한 것도 졸린 것도 아닌데 눈이 자꾸 흐릿해졌거든요. 사람이란 감정이 남아있을 땐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는데 다 사라지고 나면 이렇게 조용해지는 거구나 싶었어요. 며칠 만에 연락이 온 그는 여전히 비슷한 말투였습니다. 낮고 단정하지만 날이 서 있었고 딱 한마디 감정이 들어있는 척 흉내낸 말이었죠. 이제 넌 나한테 아무 자격도 없어.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뭘 바라고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용서를 구하길 바란 것도 아니고 다시 돌아오자 말해주길 바란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을 보며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손에 힘이 풀려 휴대폰을 소파 위에 떨어뜨리고 나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맞아. 이제 나한테도 자격 같은 건 없어. 입술 사이로 작게 새어나온 그 말은 그에게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하는 마지막 확인처럼 느껴졌어요. 억울하지 않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모르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아직 남아 있었고 동시에 억울함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상하게 뒤섞인 감정들이 하루하루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지요. 커튼을 열면 봄이 막 시작되려는 창밖이 보였어요. 가로수 가지가 조금씩 부풀고 있었고 멀리선 누군가가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요. 모두가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는 듯했어요. 그 속에서 나 혼자만 감정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요. 전화를 끊은 뒤 그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익숙했지만 이번엔 이상하게 덜 아팠어요. 이제는 그가 없다고 해서 내 하루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았고 누군가의 아내라는 정체성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서서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사랑도 미움도 후회도 다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남은 건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방에서 나는 조금씩 다시 사보려 합니다. 사랑했던 날들도 실수했던 밤들도 모두 지나갔으니까요. 그리고 그 어떤 말보다 내게 위로가 되는 건 나에게도 아직 앞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류가 도착한 날, 나는 구석에 쌓아두었던 종이박스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사하면서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결혼 초사진첩, 아이의 초음파 사진, 그리고 함께 다녀온 여행지의 입장권 같은 자잘한 기억들이 들어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며 한참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 나는 너무도 몰랐고 그 사람도 지금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거든요. 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벽과 창문, 가전제품, 가구 하나하나의 가격이 매겨졌고 그중 절반이 내 몫이 되었어요. 변호사는 이걸 두고 정당한 분할이라 불렀지만 내 안에서는 감정이란 것이 제로가 된 채 남아 있었지요. 결국 사랑은 끝났고 계약만 남았으니까요. 누가 그랬습니다. 사랑은 감정이고 결혼은 계약이라고.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그 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남편도 나도 더는 사랑하지 않았고 서로를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끝냈을 뿐이었고 각자의 절반을 챙겨 나왔을 뿐이었어요. 절반의 여자가 된 기분 어떤가요? 어느 날 친구가 농담처럼 묻더라고요.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절반만 남은 여자가 아니라 너무 많이 알아버린 여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의 말버릇, 손톱 무는 습관, 좋아하던 드라마의 패턴, 심지어 나를 떠난 이유까지. 그 모든 걸 너무 뚜렷하게 알아버려서 이제는 있는 것도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는 더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나 자신조차 한때는 놓아버렸었으니까요. 사랑이라는 말 앞에서 쉽게 눈물 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엄마로 살던 시절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생각하게 되었지요. 나는 어떤 여자였나? 나는 어디까지 나를 지켰나? 계약은 파기되었고 주소도 바뀌었습니다. 결혼도 집도 법도 이제 나를 묶지 않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는 손에 쥐었지만 그 자유 안에는 고요한 외로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오직 살아야 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쁜 결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감정 없이 살아가는 것도 아주 나쁘진 않거든요. 다만 다음에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땐 절반이 아닌 온전히 나로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나라는 사람 자체로서요. 이제는 절반이 아니라 완전한 나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다식은 밥처럼 식어버린 말, 오래된 소파에 흔적만 남아
널 모르는 척은 못하겠더라. 사랑은 죄였고 나는 죄인이었지. 근데 왜 절반은 내 몫이 아닌 듯해. 절반의 여자라 말하지만 그 집은 내 젊음을 깔고 있었어. 세탁기 돌리던 손끝도 아이를 재우던 숨결도 지울 수 없는 건 나였어. 넌 말했지, 넌 자격이 없어. 날 사랑한 네 입술이었잖아. 잘라낸 사랑의 마지막 끝에 계약만 남은 날 안아줘야 했나. 사랑은 파탄났고 법은 나를 불렀지. 그래도 널 다 잊은 건 아니야. 절반의 여자라 말하지만 그 집은 내 기억 위에 서 있었어. 침대 위 엉킨 숨소리도 식탁 위 웃던 사진도 절반은 내가 만든 세상이야. 네가 먼저 사라졌어. 마음도 말도 없이. 그런 널 내가 먼저 놓았을 뿐이야. 절반의 여자였을지 몰라도 나는 끝까지 너 하나였어.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도 은지는 저녁 8시가 조금 넘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현진아, 나 오늘 그냥 아무 데라도 가고 싶어. 나랑 좀 있어줄래? 핸드폰을 귀에 댄 순간부터 그녀의 공기가 묘하게 차가웠고 말끝이 자꾸 짧아져서 숨을 고르기 힘들었거든요. 이혼한 지 3년이 됐지만 은지는 여전히 밤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허공에 감정을 걸쳐두고 있었고 그날은 하필이면 나와 현우의 결혼기념일이라 나갈 수 없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는데 그게 또 너무 야박하게 느껴질까봐 괜히 미안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조금만 있다가 나갈게라고 말하고 외투를 챙겼고 은지는 카페 유리문이 닫힐 때까지 내 손을 꽉 잡은 채 웃었죠. 현우 오빠는 어때? 요즘도 그렇게 다정해? 그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남 얘기하듯 묻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을 엿보는 사람처럼 물었어요. 응, 뭐, 나름 잘 지내. 대답은 했지만 그 순간부터 불편한 기분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고 말끝마다 현우를 붙이는 은지의 말투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우 오빠는 진짜 좋은 남편이야. 나 그런 사람 본 적 없거든. 너 진짜 부럽다. 말은 칭찬이었지만 시선은 내 손목을 지나 팔뚝 그리고 목선을 따라 오래 머물렀고 그 눈빛은 분명 외로움만은 아니었던 것처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은지와의 점심은 늘 셋이었고 그 셋이라는 균형이 깨지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나란히 음식을 고르던 순간들, 서로의 취향을 얘기하고 서로를 소개하는 말들이 반복되며 어느샌가 셋은 익숙한 패턴을 형성했거든요. 현우는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은지 앞에서는 묘하게 리듬을 조절했고, 은지는 현우의 그런 호흡에 자연스럽게 끼어들며 대화의 온도를 높였어요. 오빠,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너네 부장님은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쳤다며. 그 얘기 기억하고 있었네? 둘의 대화에 내가 낄 틈은 점점 줄어들었고, 난 괜히 냅킨을 접거나 커피잔에 손자국을 문지르며 허공에 손을 두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는 내게 말했어요. 현진아, 오늘은 너 말고 너 남편이랑만 얘기하고 싶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현우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래, 뭐 잠깐 밥 한 끼는 괜찮지라고 대답했지요. 그날 저녁, 나는 셋 중 유일하게 혼자였고, 둘은 처음으로 나 없이 마주 앉은 채 식사를 마쳤을 겁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다 말고 손가락이 잠시 멈춘 건 문장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말투에 섞인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은지가 보낸 메시지에는 단어보다 이모티콘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흐흐 같은 건 평소 은지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오빠는 요즘 잘 지내? 짧은 그 문장을 읽는데 오래 걸렸고, 나는 스크롤을 위로 밀어 이전 대화까지 다 확인해 봤어요. 이전엔 늘 현진이는 잘 있어였는데 어느샌가 주어가 바뀌어 있었고, 문장의 온도도 타이밍도 달라져 있었지요. 괜히 한 번 더 읽어보려고 문장을 길게 눌렀다가 복사 버튼을 누를 뻔해 손을 떼었고, 그 순간 내 손가락이 유난히 식은 듯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현우에게 물어봤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니, 별거 없어. 그냥 은지가 요즘 심심한가 보더라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더 이상했습니다. 은지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지고 눈이 피하는 방향이 일정했거든요. 나는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고이 남겨뒀고, 그날 이후부터는 은지의 말투 하나, 이모티콘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내 착각일 수도 있었겠지만, 여자의 직감이란 건 대체로 처음 틀리고 끝에 맞는 법이니까요. 그 문장은 분명 은지가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그에게 직접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고, 은지와 카페에 마주 앉았을 땐 커피 향보다 그녀의 눈빛이 더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마시던 그녀는 갑자기 컵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거든요. 현진아,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단단했고, 나는 무심결에 뭔데? 하고 받아쳤다가 그녀의 입술에서 튀어나온 말에 식은땀부터 났습니다. 잠깐 내 남편 좀 빌려줘. 밥만 먹을 거야. 나 그냥 너무 외롭다. 처음엔 웃었죠. 말도 안 되는 농담이라고 생각했고, 은지답지 않게 유치한 장난이라는 생각에 무슨 소리야 하며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고, 심지어 진짜야. 그냥 밥만. 너한텐 현우지만 나에겐 요즘 유일하게 말 통하는 사람이야 라고 덧붙였지요. 그게 말이 되냐고. 나는 어이없다는 듯 물었지만 그 말이 되묻는 말처럼 작게 울려 퍼졌고,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현우가 입술을 꾹 다물고 있다가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은지 말대로 그냥 밥 한 끼는 괜찮을 수도 있지. 눈을 돌렸는데 그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고,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괜찮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특히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땐 더더욱요.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속을 뚫고 맴돌았습니다. 잠깐만 빌려줘. 그 말이 그날 이후 얼마나 많은 걸 빼앗아 갈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현우는 늘 그렇듯 무난하고 착한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은지가 그런 얘기를 꺼낸 그날 밤, 내가 조심스레 그 말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도 그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곧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 하나 살릴 수도 있는 일이잖아. 그게 요즘 좀 위험해 보여. 나라도 그냥 밥 한 끼 정도는. 그 말에서 느껴지는 건 온기보다 거리감이었고, 그 애라는 표현이 묘하게 선을 지우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근데 굳이 내가 나서야 돼라고 묻고 싶었지만 이미 말은 목구멍에서 식어버린 채 삼켜졌고, 나는 괜히 컵을 씻고 다시 놓고 또다시 닦는 식의 쓸모없는 동작들을 반복하며 그 말을 내 안에 눌러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부탁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동시에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하는 모호한 죄책감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냥 밥이잖아. 밥 한 끼 갖고 우리가 이럴 필요는 없지 않아? 현우는 나를 다독이는 톤으로 말했지만 그 우리라는 단어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신이 안 섰고 그가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건 은지였는지 아니면 이 상황을 대충 수습하려는 자기 자신이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건 동의가 아니라 말문이 막혔다는 의미에 가까웠고 그날 밤 내 침대 머리맡에는 오래된 결혼 반지가 유난히 낯설게 보였습니다. 말 한마디 안 했을 뿐인데 그렇게 한참 동안 마음이 떠나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는 이상할 만큼 자주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대화창을 열었다가 닫고 뭔가를 쓰는 듯 하다가 지우고 다시 열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며칠 사이 익숙해졌고요. 내가 다가가면 조용히 화면을 꺼버렸는데 그건 숨김이라기보다 보여줄 필요 없는 거리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지가 요즘 좀 불안정해. 말동무가 돼주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는 늘 그 말로 마무리 지었고 나는 마치 남의 말을 해석하듯 그 문장을 곱씹는 습관이 생겼어요. 말동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무겁고 비릿하게 들리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현우의 외출이 잦아졌고 옷을 고를 때마다 향수를 뿌리는 손길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주말 점심이면 셋이 만나던 자리가 이제는 현우와 은지 단둘이의 저녁으로 바뀌었고 그걸 나도 어느 순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말리지 않은 게 죄일까? 말할 수 없었던 내가 바보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 모든 흐름을 묵인했던 건 나였을까? 은지에게 화가 나야 했고 현우를 의심해야 했지만 정작 나는 나 자신을 탓하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무력함인데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자리를 은지가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파고들고 있다는 걸 이제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날은 우연이었고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어 동네 카페에 혼자 들었는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뒷모습 하나가 익숙했어요. 검은 셔츠 깃을 세운 현우, 그리고 그의 왼편에 앉은 여자의 손등. 그 손가락 끝에 은지의 반지가 있었고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둘은 마주보지 않고 나란히 앉아 있었고 말없이 같은 방향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중이었거든요. 그 장면이 이상할 만큼 편안해 보였고 오히려 내가 저 틈에 껴도 될까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문을 열자 카페 안의 공기가 갑자기 두꺼워졌고 은지가 고개를 돌리며 익숙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여기서 보네. 우리 잠깐 커피 마시고 있었어. 현우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열었죠.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고개를 숙였고 커피잔에 시선을 박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앉을래? 은지는 자리를 치우며 너무 자연스럽게 물었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은 숨이 막혀 있었어요. 뒤돌아 나오는 발끝이 무겁게 느껴졌고 문을 나서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그 장면은 말보다 침묵이 많았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둘의 공통 언어가 이미 생겼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나만 없었다는 것보다 나 없이도 충분했다는 게 더 참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세탁기에 간 넣은 셔츠를 꺼내려다 손끝에 남은 냄새가 낯설었습니다. 현우가 평소 쓰던 담백한 향이 아니었고 더 달고 묘하게 끈적한 느낌의 잔향이 셔츠에 박혀 있었거든요. 나는 무심한 척 다시 셔츠를 펼쳐 코를 가까이 대봤고 그 순간 어디서 많이 맡아본 향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멀리 있는 기억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누군가의 채취처럼 느껴졌고 그 이름을 떠올리는 데는 단 3번의 숨이 필요했습니다. 은지. 그녀가 예전부터 뿌리던 향수병 디자인이 투명했고 브랜드 로고보다 그 냄새 자체로 먼저 기억되던 향. 내 옷장 어디에도 없었던 그 향이 지금 내 남편의 셔츠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셔츠를 두 손으로 들고 천천히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 번 더 맞고 다시 확신을 얻고 마지막에는 냄새가 아닌 촉감까지 탐색하는 내 모습이 낯설었어요. 천이 닿는 뺨이 서늘했고 뺨 아래로 몸이 식어갔고 셔츠 너머로 누군가의 손이 스친 것 같은 착각까지 들었습니다. 현우는 이 향수를 싫어했는데
소리 없이 중얼인 말은 공중에서 바로 증발했고 남은 건 식은땀과 등골로 번지는 오한뿐이었어요. 그 셔츠는 방금 빨아야 할 옷이 아니라 내가 당장 벗기고 싶은 누군가의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현우의 냄새를 맡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전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떨림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는 그 전화가 나를 무너뜨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안 하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결국 통화 연결음을 들으며 두 눈을 감았어요. 은지야, 나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평온했고 감정은 최대한 누른 채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돌아가자. 다들 조금 선을 넘은 것 같아. 그 말엔 애원도 명령도 없었고 단지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 담겼어요. 하지만 은지의 대답은 너무도 또렷하고 망설임 없이 돌아왔습니다. 현진아, 미안. 근데 이미 늦었어. 그녀는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그저 무서운 담담함이었습니다. 난 거기까지 다녀왔거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한 번 안아봤어. 그리고 나쁘지 않았어. 숨이 가빠졌고 귀가 울렸으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멀게 들리다가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꿈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환각에 기대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또렷했고 전화기에서 울리는 마지막 한마디가 마침표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이제 내 남편한테 미안한 게 없거든. 너랑은 좀 달라. 그날 밤 나는 말이 아니라 침묵의 끝에서 울었습니다. 현우는 그날따라 유난히 술 냄새가 진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며 신발을 벗지도 않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고 나는 말없이 물 한 잔을 내밀었죠. 그의 눈은 불었지만 흐리지 않았고 입술은 말라 있었지만 그 안에 묻혀있던 말은 아주 또렷하게 튀어나왔어요. 처음엔 아니었어. 진짜야. 근데 내 친구가 너무 외롭다니까. 나도 잠깐 흔들렸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부터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방금 들은 말을 되묻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등을 돌려야 했는지. 결국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게 다야. 그 말은 울지 않고도 충분히 날카로웠고 침착한 듯 들렸지만 사실은 내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현우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긴 했지만 말끝이 흐렸고 결국은 그냥 미안해 라고 중얼이듯 말하더군요. 그 미안해는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고 그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나는 지금 남편의 죄를 추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존재의 위치를 묻고 있었던 거니까요. 현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테이블 위에 엎어져 있던 그의 휴대폰을 무심코 손에 들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잠겨 있지 않았고 카메라 앨범이 그대로 열려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핑계도 이유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았고 앨범 속 사진들이 빠르게 지나가다 어느 하나에서 멈췄습니다. 동문회라고 써진 사진, 날짜는 4년 전. 사진 속 현우는 은지의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의 어깨는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었어요. 누가 봐도 가까운 사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리였고 둘만 밝게 웃고 있는 게 더 눈에 띄었지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 시간엔 아마도 현우와 연애를 시작하기 전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나보다 먼저 익숙했고 먼저 웃었고 먼저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사진 한 장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야? 라고 물었던 내 질문이 이제는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그 다는 아주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왔던 것 같았거든요. 나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올라서 있던 자리가 아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은지에게 전화를 건 건 5번째였습니다. 처음엔 신호만 갔고 두 번째는 바로 꺼져 있었고 세 번째부터는 아예 없는 번호처럼 느껴졌어요. 카톡 프로필은 며칠 전 올린 사진에서 바뀌지 않았고 대화창엔 회색 말풍선만 계속 줄지어 있었죠.
익십이 아닌 미확인 상태라는 게 이상하게 더 불안했습니다. SNS도 비공개로 전환됐고 친구들과 공유하던 단체방에서도 그녀는 조용히 나가버렸더군요. 나는 마치 어떤 유령을 뒤쫓는 사람처럼 휴대폰을 붙들고 은지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갑자기 딱 끊겨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현실적으로 무서웠습니다. 은지랑 연락돼 현우에게 물었을 때 그는 의외로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그 애 좀 이상하긴 했어. 내가 뭐라고 해도 자꾸 자기 맘대로 하고 그만하자 그랬는데 듣질 않더라고. 그 말은 사라진 은지를 걱정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고 그저 귀찮음을 털어내는 식의 해명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 끝에 실려있는 정서를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현우는 이미 그 관계를 끝낸 사람이었고 나는 지금에서야 그 사실을 전해 듣는 마지막 사람이 된 거였죠. 사라진 건 은지뿐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우리의 감정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취를 감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하필 비가 오다 말다를 반복하던 흐린 오후였습니다. 은지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땐 우산도 접지 않은 채 서 있었고 발끝이 축축해진 것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앞서 있었어요. 계단을 한 발씩 오르며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발신 실패로 가득한 통화 목록을 보는 데에만도 몇 분이 걸렸거든요. 은지가 살던 402호 문 앞에서 나는 멈췄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도어락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는데 이사 예정이라는 문구가 낙서처럼 적혀 있었죠.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돌려 우편함 쪽을 봤고 아주 오래 열지 않은 듯한 투박한 철문 속에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 접어넣은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꽂혀 있었고 무엇보다 봉투 앞면에는 아무런 수신인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걸 꺼냈고 봉투를 열었으며 그 안의 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손글씨는 은지의 것이 맞았습니다. 선이 뚜렷했고 모난 데 없이 곱게 눌러쓴 필체는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어요. 이 편지를 내가 보게 될 줄은 몰랐어. 근데 만약 내가 이걸 본다면 그건 결국 우리가 끝났다는 뜻이겠지. 그 말에서부터 나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너랑 다투고 나간 그 사람을 내가 데려왔어. 비 맞은 셔츠가 젖어 있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 술에 취해 있었지만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고 날 안아줬어. 그 순간 나는 생각했어. 이건 도둑질이 아니라 오래 미뤄온 약속 같다고. 문장이 이어질수록 손이 떨려서 종이가 접힐 뻔했고 나는 계단에 주저앉아 그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입술이 내 귀에 닿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항상 너랑 있을 땐 단정했던 사람인데 그날은 셔츠 단추가 한 손에 풀렸고 침대가 아닌 소파에서 나를 눕히고는 널 떠올렸다는 말을 했어. 나쁜 사람이야, 맞아.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싫지 않았고 오히려 안도했어. 내가 너랑 싸운 바로 그날 그 사람 품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나는 마침내 내 자리를 빼앗았다고 믿게 됐어. 나는 이건 거짓말이야 라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도 은지의 필체는 진실을 감추지 못했고 현우의 무표정과 침묵은 이 편지를 증명해주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허리는 생각보다 단단했고 나는 그의 등줄기를 손으로 더듬으며 그가 너를 부르지 않기를 바랐어. 숨소리가 내 목선을 타고 흘렀고 나는 그 순간 너를 잊었어. 그리고 나서야 생각했지. 이건 내 남편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구나. 그날 이후 나는 죄책감도 안 느꼈어. 왜냐면 내가 빌려줬잖아. 잠깐만, 밥만 먹는 거라며. 근데 그 사람은 밥 대신 나를 먹였어. 미안하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 현진아, 너 아니었으면 이 일은 못했을 테니까. 숨이 멎는다는 게 어떤 감각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등허리부터 찬 기운이 올라와 목덜미를 잡는 느낌이었어요. 눈물은 이미 흐르고 있었고 나는 무릎을 꿇은 채 그 종이를 그대로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조롱이었으니까요. 내가 허락한 것도 아니고 이해한 것도 아닌데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사랑에 면죄부를 발급한 여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현우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왔고 셔츠를 벗으며 말했어요. 은지랑은 그만 연락하려고.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몸은 이미 내 허락도 없이 누군가의 품에 다녀왔고 그걸 증명하는 건 그 여자의 손글씨였으니까요. 거실 테이블 위엔 불이 꺼진 조명 아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지의 필체로 눌러 쓴 편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밤의 기록. 나는 그걸 조용히 현우 앞에 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의 손끝이 봉투에 닿자 순간적으로 멈칫하는 게 보였고, 눈으로 읽기 전에 이미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는 침묵으로 답했어요. 나는 더 이상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확인하고 싶었죠. 지금 내 앞에 있는 남자가 그날 밤 거기 있었던 그 사람이 맞는지를. 이게 다야? 목소리는 낮았고 부드러웠지만 끝에 걸린 떨림은 나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미안해. 난 내 친구가 그렇게 약한 사람인 줄만 알았어. 근데 말끝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근데라는 저쪽사는 무언가를 이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도망치는 문장의 전형이었지요. 나는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 사랑했어.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이었는지, 동정이었는지, 외로움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사랑이었는지를 묻는 말이었으니까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고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전부였어요. 사랑했다고 말하면 용서받지 못할 테고, 사랑은 아니었다고 말하면 비겁해질 걸 알았겠죠. 그래서 그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을 택했고, 나는 그 아무 말 없음 속에서 모든 답을 알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선택했습니다. 그를 용서하지 않기로, 그녀를 다시 부르지 않기로, 그리고 이 결혼을 더는 되돌리려 하지 않기로. 모든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우리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부부로 남아 있었죠. 현우는 여느 때처럼 출근했고 퇴근하면 식탁에 앉았고 양치 후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나 역시 아침이면 답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그의 셔츠를 다렸고 다림질할 땐 습관처럼 넥타이를 접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웃지 않았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실용적인 단어로만 이루어졌고 웃음은 바람처럼 짧았으며 온기는 잊힌 지 오래였어요. 그날 이후 현우는 은지의 이름을 다시 꺼내지 않았고 나도 그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무너뜨릴 필요조차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그에게 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 위해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 나를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함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이 없는 평화 속에 서로를 방치했고 그 상태가 오히려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균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따금 현우가 등을 돌린 채 누운 침대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체온은 예전의 따뜻함이 아니라 그냥 사람 하나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증거일 뿐이었어요. 그의 숨소리는 이제 나를 잠들게 하지 않았고 내 손끝은 그의 셔츠 단추 대신 내 목덜미의 긴장만을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제 법적인 이름표일 뿐 더 이상 감정의 증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이름표를 뜯어내지도 다시 붙이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잠깐이면 된다고 밥만 먹는다고 너의 말 그 말에 내가 고개를 끄덕였지. 그게 뭐였는지 이제는 너무 잘 알아. 입술이 닿았던
익숙한 그 셔츠엔 너의 향기가